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상입니다. 오늘 제게 주어진 과제는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이걸 신학에서 헌법 개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그 이야기인데, 저는 조금 바꾸어서 헌법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왜 바꿔야 되고, 그 과정에서 자치분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스며 들어가야 되는가, 이걸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치분권의 의미라든지 또는 그것이 어떻게 식으로 구현되어야 하는가는 앞으로 이제 이он 강의 2강에서 6강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은 헌법은 무엇이고, 왜 그게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자치분권은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냈죠, 그죠? 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은 지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게 이제 보통 말하는 이제 코마 상태 내지는 가사 상태죠. 이제 3월 26일 날 발의를 했고 60일 안에 국회가 심의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이래 되면 이게 이제 식물인간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5월 25일, 뭐 5월 24일 뭐 다툼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죽은 것도 아니고 살은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그 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 제대로 국회가 심사를 안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좀 그래요.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국민들 80% 정도가 헌법을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바꿔야 될까요? 그동안 우리한테 답답한 어떤 것들이 있었죠. 우리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이 있었고요. 뭔가 조금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말아라고 방해했던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바꿔내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뭐 헌법을 어떤 식으로 바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헌법이 바뀌어야 내 가슴 속에 맺혀 있는 어떤 것들이 풀어질 수도 있겠다는 그런 막연한 희망이 담겨 있는 게 요즘의 헌법 개정 논의였거든요. 그게 이제 국회에서는 제대로 심사도 안 하고 국민들이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고 그냥 그대로 묻어버렸어요. 이제 뭐 선거도 끝났고 뭐 북미 회담 또는 뭐 남북 회담 다 끝났으니까 이제 그거는 그들에게 맡겨두고 이제 월드컵만 끝나면은 새로 헌법 개정 논의를 해야 될 때가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 이해를 조금만 합시다. 헌법이라는 게 헌법이 뭐냐 뭐 그러면은 뭐 별건 아닙니다. 대충 저 세 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죠, 이름이. 뭐 오늘 월드컵에서 이기든 지든 하여튼 자랑스러운 나라인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나라의 이름을 정하고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 이제 어떤 이념이 있는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민주공화국이고 그리고 이제 법치주의가 뿌리 박혀야 되는 나라고요. 복지 국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그게 하나고요. 국가의 이념이 들어갑니다. 또 하나가 이제 대한민국에는 국회가 있고 대통령이 있고 법원이 있고, 요즘 이 법원이 이게 엉망이 되어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아니 저 대법관들은 왜 정신을 못 차릴까요? 재판 그래 뭐 그런 게 있다 없다 자기가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저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는 떳떳하다 왜 우리를 건드리냐 그렇게 성명 발표하고 있어요. 하여튼 뭐 어쨌든 그나저나 하여튼 그런 법원이 있고요 하는 거, 그게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대체로 국가 권력을 다루는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헌법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저 세 번째 문제이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은 국가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할 수 있고 국가는 국민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예를 들자면은 이제 뭐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뭐 세월호 참사 같은 게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국민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국가는 그 국민을 보호하고 또 그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권리의 안전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거꾸로 국민은 국가에게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저 부분에서
국민은 또는 여러분들은 헌법의 틀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과정 또는 경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대체로 이제 우리 헌법은 130개 조문인데요. 뭐 구성은 저렇습니다. 그냥 뭐 중요한 거 아니까 넘어갈게요. 실제 헌법이 의미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지금 저기 보면은요, 아이가 당구장에 가는 거 우리의 과외를 가르칠까 말 것인가, 또는 대마초를 필 건가 안 필 건가, 또는 결혼식 때 답례품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저 결혼할 때는 답례품 못 줬거든요. 큰일 나요. 주다가 들키면은 바로 잡혀가고 벌금 내고 그랬었거든요. 어쨌든 뭐 그런 것들, 어쨌든 저 모든 것들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하루 24시간 사는데 뭔가 의미 있는 활동들이에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경제 발전, 그 다음에 이제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거, 뭐 국제 정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저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조금 살만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저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나는 담배 피고 싶은데 왜 못 피게 하느냐. 사실 그렇잖아요. 63빌딩에서 담배 피려면은 그 위에서 밑에까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그래도 63빌딩은 괜찮아요. 저 롯데 잠실은 더 할 거예요. 그죠? 하여튼, 그런 상황들, 내가 왜 그 불편을 겪어야 되느냐. 분명히 헌법에는, 헌법 10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그럽니다. 행복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게 행복이잖아요. 우선은. 나중에 어떻게 되든. 이제 내가 담배를 피고 내가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치고 아이들 당구장에 뭐 출입 못하게 한 거 청소년 보호법 때문에 그렇거든요. 국민건강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이죠. 거기에 의해서 담배는 못 치게 만들고, 뭐 향정신의약품, 뭐 마약류 단속법 해가지고 대마초 못 피게 만들고, 이제 도로교통법은 오토바이가 고속도로 못 달리게 해놨죠. 다른 나라 다 달리는데. 바로 이제 저런 것들은 국가가 법으로서 못하게 막아둔 거, 옛날에는 너무나 당연하니까 끽소리 못하고 그대로 따라야 됐지만은 지금은 내가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다는데 국가가 왜 말리느냐, 왜 못하게 하느냐. 바로 그것을 없애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가져오는 게 헌법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요, 모든 사건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치열하게 싸웠던 문제들이에요. 어떤 거는 헌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무효다라는 판결이 났고요. 어떤 거는 뭐 조금 불편하더라도 뭐 이제 오토바이 고속도로 달리는 것 같은 거, 오토바이는 고속도로 달려도 돼요, 말아요, 안 돼요?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험하니까 좀 참아라, 못하게 한 도로교통법은 합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가 법을 만들어서 어떤 일을 하라 마라 명령을 하더라도 옛날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야 됐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내 생활이다, 나의 삶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그 법 자체가 잘못됐다, 국회가 잘못됐고 대통령이 잘못된 거야, 대한민국이 잘못된 거야 하고 싸울 수 있는 시대라는 거죠. 바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욕망, 내 생활을 펼쳐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그 근거가 되는 가장 밑바닥의 근거가 헌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헌법이 있음으로써 나는 저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헌법이 있음으로써 내 생활을 내가 원하는 대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어떤 경우에는 사회 질서를 위해서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공공복리를 위해서 내가 양보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국가라는 이름으로, 질서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과도하게 내 생활을 제한하고 침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헌법이라는 이야기죠. 바로 그 때문에 헌법 개정의 문제는 우리 시대에서, 우리 삶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냥 뭐 이거는 이제 국제인권, 세계인권선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나라의 법이 존재하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그대로 밝혀둔 겁니다. 48년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유엔이 만들어져 가지고
유엔 가입국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이제 합의를 받아가지고 선언한 거거든요. 그냥 여러 가지 어려운 말 적어놨는데 간단합니다. 저기 보시면요. 모든 사람은 존엄하고 가치롭고, 이제 모든 사람은 사회적 진보와 보다 나은 생활 수준을 증진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국가의 의무라는 거죠. 국가라는 게 국민이 군림하면서 세금 받아가고 국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의 삶을 보호해주는 거라는 거죠. 저희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그냥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국가라면은 그에 속하는 모든 국민들한테 오늘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내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요. 내일보다 나은 모레의 삶을 꿈꿀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발전이죠. 그게 행복이거든요. 물론 거기 이제 오늘보다 낫다는 게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다고 할 거고요. 어떤 사람은 짝이 하나 구해지면, 애인이라도 하나 구해지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이고, 뭐 생각하는 건 다 다르지만은 어쨌든 각자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국가의 의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엔이 선언한 그런 국가의 의무고요. 우리 헌법은 지금 이제 헌법 전문이 이제 저렇게 돼 있죠. 그냥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도모하겠다. 모든 사람들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균등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누구는 너무너무 잘 살고 너무너무 못 살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잘 살아도 고만고만하게 잘 살고 못 살아도 고만고만 못 사는 정도. 그래서 서로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 밑에 이제 적혀 있는 게 이제 결론이죠.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것.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것, 이게 대한민국의 헌법이 지향하는 바고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땅에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걸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면은 대한민국은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죠. 바로 그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당해도 이제 뭐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헌법 10조에는 아까 세계인권선언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다시 반복이 되죠.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가치롭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모든 사람들의 저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존엄함, 가치로움, 이런 것들을 보장해야 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참 좋은 이야기 다 적어놨죠. 실제 우리 헌법에 적혀 있는 거는, 우리 헌법이 나가는 방향은 대충 이제 저렇죠.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이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국가 권력은 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국민이 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저 법치주의 국가라는 건 그겁니다.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법 지키세요라고 요구하는 그 법치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국민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 보고 법 좀 지키세요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싸우다가 어느 한순간 한 발짝 살짝 물러나면서 법대로 하자라고 요구할 때가 있죠. 우리 이러지 말고 법대로 합시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 그럽니까? 내가 이기고 있으면 절대 그 말 안 해요. 내가 뭔가 불리하고 뭔가 조금 질 것 같으면 그때서 살 빠지면서 법대로 하죠 그러잖아요. 이 법치주의라는 거는 약자가 힘센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가 힘이 있으면 힘대로 하면 돼요. 근데 내가 힘이 없는데 저 사람이 힘이 셀 것 같으면은 그냥 맞부터가 내가 얻어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법대로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해보자는 거죠. 바로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가장 힘센 사람 누굽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아니고 국민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힘이 없잖아요. 가장 힘센 사람은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는 너 마음대로 행정을 하지 말고 너 마음대로 법 만들지 말고 법대로 하자. 헌법에 따라서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형평성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약 3,000개 가까운 법령에 따라서 뭔가를 해라 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우리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얻어 터지지 않고
내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 보고 법대로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법치국가의 원리고요. 민주국가는 뭐 당연히 민주주의 틀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사회국가는 복지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가 자기 능력으로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없는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거. 물론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능력이 없어서 국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생활보호 대상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고요. 능력이 있더라도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럼 뭐 그런 거죠. 내가 먹고 살만 한다 하더라도 내 애 학교 보내려면, 교육을 시키려면은 학교가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교재가 있어야 되죠. 이거는 사실 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국가가, 사회가 해야 되는 일이죠. 뭐 전기 같은 거 마찬가지잖아요. 전기, 내가 아무리 뭐 웬만큼 부자라 하더라도 발전시설을 못 만들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 의료시설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국가가 이제 국민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게 이제 사회국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평화국가는 전쟁 안 하고 평화롭게 산다는 뭐 그런 거죠. 뭐 특별히 그 뭐 어려운 건 없고요. 문화국가는 국가가 이제 여러분들이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도와줘야 되는 그런 체제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좀 그런 게 있죠. 뭡니까? 대학로에 가면 연극을 많이 하는데요. 그 연극하는 사람들 1년 동안 연습을 부지런히 해가지고 한 달 공연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 그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흥행에 성공했다, 손님 많이 왔다 해가지고 나중에 정산해 보면 호주머니에 100만 원 정도 들어올 거예요. 1년 수입이 그게 다거든요. 자, 그랬을 때 그 사람들한테 그냥 그들은 너 알아서 해 하면은 이 사람들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연극을 포기할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은 연극을 보고 싶어도 못 보게 되죠. 바로 이런 부분에서 국가가 그 사람들한테 연극할 수 있는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없이 연기에만 전념하고, 그래서 연극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화국가의 이념이죠. 대충 이제 국가가 문화의 다양성을 창달하는 뭐 그런 겁니다. 대충 이게 이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기본 원칙입니다. 그 밑바닥에는 앞에 뭐 크게 적어 놨습니다만은 뭐 어려운 뭐 이야기는 아니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이 자기의 권리와 자유와 생활을 마음대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국가체제.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 원하는 그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헌법은 저렇게 좋게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은 존재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법이 운영되는 과정을 보면은 저런 모습이죠. 이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판결을 기다리면서라는 그림입니다. 법정에 이제 저기에 뭐 가장이겠죠. 가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한 집안이 저런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그림인데요. 무죄 판결을 받고서라는 그림입니다. 이제 아마 저 친구가 무죄 판결을 받았나 봐요. 다시 이제 저 집안은 평화를 찾고 안정을 찾고 입에 미소를 띠게 됩니다. 사실 저 모습, 그리고 이 집안은 그래도 안정을 찾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피폐한 모습이에요. 법의 칼날 앞에 선 국민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헌법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법에 따라서 권력이 행사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 뭐 제대로 운영이 되면 그렇지만은 실제 우리가 직면하는 법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법이라는 게 권력이죠. 폭력이거든요. 그 법의 칼날을 누가 쥐고 있는가, 또는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고 칼날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경우죠. 황우석 씨 아시죠? 그 이제 인간 배아줄기 세포 어떻게 되는가 하여튼 좀 복잡해요. 그거 젓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잘 만들었다. 그래가 한번 떠들썩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대로 되면은 척추 다쳐서 하반신을 못 쓰는 사람한테 이 척추를 치료를 해가지고 이제 걸을 수 있도록 하반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떠들썩한 적이 있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이야기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기념 우표까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우표 어디가 잘못됐어요? 장애인의 모습을 한번 분위기상 봐보세요. 장애인은 뭔가 좀 침울하고 외롭고 쓸쓸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줄기세포 어쩌고 해가지고 이제 비장애인이 되니까 기쁘고 즐겁고 뭔가 활기가 있고 그리고 애인까지 생기죠. 이거 아니잖아요. 비장애인 또 애인 없어서 혼자서 그 혼밥 먹는 사람은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장애인 또 애인이 다 있거든요. 근데 저렇게 편견으로 그냥 장애인의 삶과 비장애인의 삶을 저렇게 대비시켜 놨어요. 물론 이 우표는 2달 팔다가 그만두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뭔가 이거는 장애인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바로 이제 저런 모습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장애인 차별금지법인데요. 이제 그냥 여기 혹시 왼손잡이 손 들어보세요. 왼손. 없나? 이제 왼손 쓰시는 분이 가위로 종이를 자르면은 잘 안 잘려요. 자,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근데 여기를 보면은요, 장애라는 거 뭐냐면은 신체적인 손상, 신체가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겪는 불편함이 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른손 안 쓰고 왼손을 쓰는 게 장애라는 거예요. 근데 장애인 단체에서 자기들끼리 만든 안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장애라는 건 그게 아니라 내가 왼손을 쓴다는 게 장애가 아니라 왼손을 씀에도 불구하고 왼손잡이용 가위가 아니라 모든 가위를 오른손잡이용으로 만들어 놓은 그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죠. 사회가 잘못이라는 겁니다. 내가 다리가 아픈 게 장애가 아니고요. 다리가 아픈데도 계단을 만들어 놔가지고 올라갈 수 없도록 만든 거, 그게 장애라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나의 삶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사회가 또는 어떤 시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이렇게 바라보는 게 법의 정신인데, 실제 법이 작동하는 모습은 뭐냐면은 사회가 권력이 뭔가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보고 여기에 맞춰 사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결국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런 그 권력 앞에서는 여러분들은 힘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복종해야 되고 굴복해야 되는 그런 그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서 나옵니다. 1995년 사건, 94년 사건인데요. 신림동에 계시는 어떤 그 할아버지 한 분이 혼자 사시는데요. 그 이제 생활 능력이 없어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돼가지고 국가한테 이제 지원금을 받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달에 받는 게 대충 이제 저 정도예요. 이제 현금으로 한 6만 5천 원 정도 받고요. 겨울 되면은 월동대체비라 해가지고 이제 1년에 딱 한 번 6만 원 정도 주고요. 뭐 TV 수신료, 전화비 같은 거 조금 깎아주고 뭐 그렇게 됩니다.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한 9만 5천 원 꼴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대도시의 2인 가구에서 그 생계비, 최저 생계비를 따져보니까 한 사람당 최소한 19만 원은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제 서울 신림동이거든요. 대도시예요. 19만 원 정도가 있어야 이제 최저한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틀에 국가가 이 할아버지한테 지급한 돈은 9만 원 꼴밖에 안 돼요.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기가 차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쫓아가요. 우리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정해져 있는데, 내가 받은 돈 가지고는 도무지 인간답게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19만 원 정도 있어야 최저생계비인데, 최저생계비 개념이 뭡니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저한도의 그 생활비잖아요. 근데 9만 원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느냐? 이거는 잘못된 거다. 헌법 위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헌법재판소가 하는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뭐 쭉 적어 놨는데요. 간단해요. 그냥 주는 대로 받아 사세요.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나는 19만 원으로 살아야 되는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할아버지한테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하는 이야기는 할아버지의 삶은, 할아버지의 생활은 9만 원짜리 밖에 안 됩니다. 그거로 끝내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죠. 내가 살아가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법을 운영하는 법 권력을 가진 사람이 당신은 이렇게 사세요라고 못 박아둔 거죠.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동안 우리 이제 생활을 깝깝하게 만들었던 그런 거죠. 이제 막연하게나마 헌법이 바뀌어야 내 깝깝한 게 어떻게 풀어지겠지. 바로 그 깝깝함, 그걸 만들어 놨던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그러면 인도가 잘 삽니까? 우리나라가 잘 삽니까?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나라가 훨씬 낮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인도보다는 훨씬 낮죠. 근데 이제 국가 전체 GDP로 따지면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규모가 크긴 해요. 어쨌든 여기 이제 2001년도의 사건인데요. 아주 재밌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더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살펴보니까요. 물론 이제 아주 전국적인 가뭄이 들거나 뭐 홍수가 나거나 해가지고 농사가 엉망이 되어서 먹을 게 없어서 죽는 거는 그거는 할 수 없어요. 뭐 가난은 국가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는 그러면 할 수 없다. 굶어 죽어야지 그랬는데요. 요즘은 이제 가난이 생겨가지고 국가가 구제를 못하면은 그거는 국제사회의 의무가 됩니다. 잘 사는 나라가 이제 그 가난한 나라를 도와줘야 될 의무가 발생하죠. 근데 어쨌든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식량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인도 정부에서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딘가 곡식이 식량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도 누군가가 굶어 죽습니다. 이러면 뭐가 잘못됐죠? 바로 그런 체제에서 인도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입니다. 뭔가 먹을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긴다면은 이거는 국가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는 빨리 행정체제를 정비해 가지고 뭔가 굶어 죽는 사람들한테 먹을 걸 공급해 줘라. 특히 아이들한테는 뭔가 성장에 필요한, 어른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고 그거로 하면 되지만 아이들은 키도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에 필요한 정도의 영양분을 제공해 주라 라고 판단합니다. 그 판결이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하루에 300칼로리 이상,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단백질은 반드시 12g 이상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야 성장이 되는 건가 봐요. 어쨌든 그런 무상급식을 연간 최소한도 200일 이상은 제공해라. 그래야지 애들이 기본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저게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우리 헌법재판소는 9만 원으로 먹고 살던 그거는 관계없어요. 주는 대로 받아 드세요. 이렇게 했지만은 인도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식량을 지급하라고 판단하는 거죠. 조금 어느 나라가 좋은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국가라면은 적어도 국민들의 어려움을 저런 정도는 살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바로 이런 답답함을 풀자 해가지고 87년도에 민주화 운동도 있었고요. 이제 부마 사태도 있었고 강주 항쟁도 있었고 그다음에 6월 항쟁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현행헌법이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이 현행헌법이 길게 적었습니다만은 좀 그래요. 30년 동안 잘 버텨왔으니까 좋은 헌법입니다. 이기는 하긴 합니다만은 근데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대중들이 그렇게 시민들이 길거리 나와가지고 넥타이 혁명이니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군부 정권 쫓아내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자라고 했는데 그때 헌법은 누가 만들었어요?
어쨌든 호언하겠다는 전두환 정권, 군부 정권 쫓아낸 거는 시민들입니다. 근데 막상 헌법을 만든 거는 그 당시 8인회라고 있었죠. YS, DJ가 2사람씩 국회의원 추천했고요. 신군부에서, 그러니까 그 전두환 노태우 정권, 그 민정당이었죠, 그 당시. 민정당에서 4명 국회의원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총 8명의 국회의원이 밀실에 모여가 만든 게 현행헌법이에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정말 6월 항쟁을 벌이면서 시민들이 길거리 나와가지고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헌법에 제대로 담기지 못했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6월 항쟁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그 호언 철폐해가지고 6.29 선언이 일어났죠. 그 다음 단계에서 있었던 게 농민들이 길거리 나왔고 노동자들이 길거리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서민 쪽에 들어가는 못 먹고 살겠다라고 주장했던 요구들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7월부터 9월까지 계속 이어졌는데요. 이런 것들은 헌법에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던 거죠. 그냥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은 상김시하고 그 다음에 신군부하고 전두환 노태우하고 이제 그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현행헌법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가졌던 답답함이 전부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헌법을 바꾸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지난 겨울에 그 이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광장에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외쳤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분명히 지난 적폐 국정농단 정권은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이겼어요. 그죠? 이겼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호주머니 사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87년도에 분명히 이겼어요. 근데 분명히 전두환 정권은 87년 체제 정권으로 민주화된 정권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우리 호주머니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역시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겼다고 한다면은 광장에서는 이겼거든요. 그래서 승리다 하고 뭐 노래도 부르고 고함도 질렀어요. 근데 막상 집에 돌아와 보면은, 직장에 돌아와 보면은, 골목에 들어와 보면은 여전히 골목 상권은 그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가 장악하고 있고요. 직장에 가면 나는 여전히 상관이 뭐라 하면은 꼼짝도 못하는 어리돼 있고요. 그렇잖아요. 내 형편은 달라지지 않아요. 사실 헌법을 바꾸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상을 바꾸자는 게 단순히 대통령 바꾸는 게 그거로 되는 게 아니죠. 중요한 거는 내 삶이나 내 호주머니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을 바꾸자는 거죠. 실제 이 이야기는요, 이 경우에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납니다. 저 사람 누굽니까? 지금은 베네수엘라는 망해가지고 정말 세계 뭐 한 200개 나라 중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망하기 일본 지금 파산 지경에 있는 나라죠. 근데 80년대 후반에 이제 차베스가 혁명을 일으킬 때는 조금 달랐습니다. 사실 저 때만 하더라도 80년대 후반부에 이제 베네수엘라가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이라고 하는 나라거든요. 자원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예요. 근데 이제 정치가 부패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석유를 그냥 미국에다 헐값으로 팔아넘기고 판 돈 전부 다 이제 몇 명에서 다 챙겨가고 이러다 보니 국민이 너무너무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이게 나라냐 바꿔보자. 그래서 이제 혁명을 일으키는데요. 저 사람 손에 들고 있는 게 뭘까요? 이제 50대 이후 아저씨들은 저게 담뱃갑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건 아니고 베네수엘라 헌법을 저 조그마한 책자에 넣어가지고 모든 국민한테 다 나눠줬어요. 사실 혁명을 할 때 혁명 공약이 뭐 통일도 아니고 경제성장도 아니었습니다. 혁명 공약은 딱 넉자였어요. 헌법 개정이었습니다. 헌법을 바꾸자는 거죠. 헌법을 바꿔서 나라를 바꾸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민자치에 아까 뭐 만든다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베네수엘라 혁명에서 차베스가 혁명을 일으킬 때 가장 크게 활약했던 사람들이 주민자치회였습니다. 주민들끼리 뭐 옛날식으로 하면 반상회죠.
주민평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제 이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각자 자기 앉은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이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의논을 합니다. 고민을 해요. 그래서 그걸 모은 것이 지금 베네수엘라 헌법이거든요. 그때 가정주부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게 헌법 88조입니다. 여성들이 모여가 만든 조항인데요. 그 이제 뭡니까? 길거리에서 애 보고 얘 아빠 무슨 일 하시니? 그러면 우리 아빠 직장 다녀요. 공무원이에요. 그러잖아요. 엄마 무슨 일 하시니? 그럼 뭐래요? 우리 엄마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해요. 놀아요. 그러잖아요. 놀기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상받지 못하는 노동, 가사노동입니다. 이 가사노동에 한이 맺힌, 그러니까 보상받지 못하는 자기의 지위에 한이 맺힌 그 가정주부들이 모여가지고 저 조항을 만듭니다. 가사노동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번영 또는 경제발전의 토대가 된다. 국가는 그걸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조항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따라서 국가는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사회보장을 실시해야 된다는 규정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거 봅시다. 그냥 전업주부로 있다가 갑자기 그냥 혼자가 됐습니다. 사회보장 됩니까? 뭐 어려보험은 될지는 몰라도 어려보험은 또 돈도 내야 되죠. 이제 4대 보험, 실업보험 같은 거 전혀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근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가정 전업주부로서 180일 이상만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우리식으로 하면 4대 보험이 보장이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노동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들 한이 맺힌 부분이, 그게 우리나라 그렇죠. 노동자들이 파업하면은 결론은 어떻게 돼요? 헌법에서는 노동삼권, 단체행동권, 파업할 권리가 보장된다. 그렇게 했는데요. 실제 파업하면은 이런저런 꼬투리 잡아가지고 너 사장님 업무 방해했지. 형법 몇 조 위반. 그래서 징역 2년. 너 사장님 손해 많이 끼쳤지. 그러니까 민법 750조에 따라서 20억 배상해. 그렇게 나가거든요. 노동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민법, 형법을 적용합니다. 이제 베네수엘라 노동자들이 헌법 조문 만든 게 이제 89조입니다. 저기 보면은요, 애매모호하면은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판단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식으로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했는데 결국에는 교도소 가거나 집에 집까지 팔아서 배상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베네수엘라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헌법 규정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 주장을 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헌법은 여러분들을 위한 헌법이 된다는 겁니다. 87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분명히 뭔가 세상을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실제 헌법 개정 국면에 가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나서지는 않았어요. 막 그냥 8명이 모여가 헌법을 만든다니까 그런가 보다 잘 만들어 주겠지. 맞겠죠. 맡기다 보니까 지금 현재 헌법 규정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뭔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그렇게 마땅치 않습니다. 요즘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서울의 서촌에 쪽발장사 사장이 망치 들고 집주인 패다가 지금 살인미수죄로 잡혀갔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이제 한 300만 원 정도 집세를 내다가 갑자기 건물주가 바뀌더만은 집세를 1200만 원 내라고 그래요. 점포세를. 이거는 너 나가서 전방 걷어 치우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열받으니까 이래저래 싸우다가 자기 손가락 4개가 잘리고 그렇게 더 열받아가지고 집주인 때려 죽이겠다고 쫓아다닌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법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헌법에 담아내려면은 그래요. 사실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 점포 임대해가지고 장사해본 사람 있을까요? 기껏 아마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분명히. 변호사 사무실 빌려가지고 변호사 업무하다가 그러다 국회의원 된 사람들은 그렇겠죠. 이제
그러니까 서민들이, 국민들이 어디 가슴 아파하는지를 제대로 몰라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절대 그런 조항 넣어주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저 사람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혁명에 참여하는 그 일반 서민들이죠. 일반 서민들한테 헌법 개정합시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바로 그 때문이에요. 정치인들한테 맡겨가지고는 여러분 삶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바꾸려면은 여러분들이 헌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물론 이제 지금은 뭐 망해 먹었으니까 참 뭐라고 이야기할 건 아니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뭐 우리 기본권도 강화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그런 개헌도 해야 될 것이고요. 또는 선거권 제도나 뭐 이런 것도 바꿔내야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뭐 재앙적 대통령제를 해소한다. 사실 뭐 재앙적 대통령제를 해소하자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뭐 그런 거예요. 지금 재앙적 대통령제 해소하자 그러면서 대통령은 개정하는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요. 저기 야당은 뭘 주장합니까? 혼합형 대통령제 뭐 그런 혼합형 또는 분권형 뭐 그런 거 주장하잖아요. 총리를 국회가 뽑도록 뭐 그렇게 하자. 대통령은 총리는 내가 뽑아야 된다. 지금 그러고 있고요. 근데 진짜 그래요.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총리를 국회가 뽑든 대통령이 뽑든 진짜 그거하고 우리 그 사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진짜 그렇거든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요. 자기들끼리 권력 나누어 먹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지 실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죠. 실제 제대로 되려면은 국민이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국민들에게 그리고 지방에게 나눠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오히려 국민들이 스스로 자기 삶을, 자기 생활을, 자기 인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개헌이 이루어져야 되지. 뭐 국민이 어떻게 되든 우리끼리 국무총리 나눠 먹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요. 지금 헌법 개정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거는 저 두 가지입니다.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뭔가 요구할 수 있는 힘을 줘라. 지금부터 한 250년 전 이야기인데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임금이 워낙 지 맘대로 하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임금을 쫓아냈어요. 그래 놓고 이제 프랑스 혁명이죠. 1789년에 프랑스 인권선언을 내놓습니다. 임금을 쫓아나고 난 뒤에 우리는 우리의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 그 프랑스 인권선언 15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아주 그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사회는, 저 사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국민들은 그 행정조직의 모든 구성은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헌법, 지금 대통령 헌법 개정안에도 저 이야기가 안 들어가고 여태까지 우리 헌법은 저런 거 몰랐어요. 저게 뭐냐면요. 주민들이나 또는 국민들 입장에서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 보고 너 왜 그런 일 그렇게 했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공무원은 대답해 줘야 되겠죠. 그 도로를 요리 깔지 않고 조리 깔았던 거는 여기 돈이 조금 적게 들고 또 뭐 짧고 더 빠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본 사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 네 말 맞아 너 참 잘했네. 그러면은 한 번 더 뽑아주면 돼요. 또는 그 사람 그 이제 뭐 칭찬하고 포상 추천해 주면 되죠.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야, 너 대답한 거 도무지 마음에 안 들어. 너 내려와.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 간단한 조문이 바로 우리가 주인이 되는 가장 밑바닥 출발점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대통령제, 분권제 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국민들이 실제 힘을 가지고 공무원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부여해 줘야 됩니다. 뭔가 설명을 요구하고 정보를 요구하고 필요하면은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또 하나가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거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거기에 국가는 간섭하지 않는 거. 뭐 다만 이제 이런 거는 있죠.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뭔가 내 혼자 할 수 없는 게 생깁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국가가 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치의 권리 같은 것들은 바로 저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하는 가장 밑바닥이죠. 기본 전제입니다. 저게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어떤 식으로 하든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자기 마음대로 국정을 농단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헌법을 개정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사실 제대로 개헌이 되려면은요 그런 거죠. 우리 시대에 가장 한이 맺힌 게 2년마다 집세 올려달라 소리 좀 안 들어봤으면, 쫓겨나지 않았으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주거권 같은 거는 그대로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냥 주거의 안정, 그 다음에 국가는 주거 정책 같은 것들을 제대로 실시할 것.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에 들지 않고 2년이 아니라 4년, 6년 우리의 그냥 학업 마칠 때까지는 이 자리에서 눌러 살 수 있는 그런 지위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가장 중요한 조항인데 이 대통령 개헌안에는 지금 제대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 역시 마찬가지죠. 위험으로부터 또는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는 가장 중요한 권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오늘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 지방자치의 문제, 자치분권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 동네의 문제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 그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죠. 요게 한 사람이 그 발전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정치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 사람이 몸을 다스리고 집안을 다스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거는 그 지역에 맡기라는 거죠. 그게 각각 제대로 이루어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치국이 이루어지고 평천화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의 문제나 그 세계의 문제는 그것은 집안의 문제, 일신의 문제, 그 고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문제죠. 이제 그 지방자치라는 게 바로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국가 통치의 기본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헌법이 대한민국이라는 게 제일 먼저 나와요. 그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헌법 전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관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이 제일 먼저 나와요. 국민이 먼저 나오고 국민의 삶이 있고 국민의 생활 터전이 있고 그런 다음에 국가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체제를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뭐 지방자치라는 거는 그냥 자기 지역의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거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문제가 이 헌법재판소가 내린 그 결정을 한번 봐보세요. 국민 주권의 기본 원리에서 출발해서 주권의 지역적 주체로서 하는 것. 저기에는 국민 주권이라는 말은 국가를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헌법재판소의 논의에 의하면은 국가가 먼저 있고 주민자치는 그 한 부분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잘못된 이야기죠. 주민이 자기의 삶을 스스로 꾸려나가는 것, 그런 과정에서 국민주권이 만들어지는 것이 옳지. 국민주권은 주민자치의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지 주민자치가 국민주권의 한 부분으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 헌법 자체를 또는 헌법을 해석하는 헌법재판소의 입장 자체가 너무 국가 중심적이에요. 주민의 삶이나 지역 중심이 아니라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지방자치 그러면은 대체로 이런 것들이 자치여야 됩니다. 그 이제 지방의 조직은 지방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지방의 법은 지방이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의 재정은 지방이 알아서 운영해 나갈 수 있어야 되고, 지방행정도 지방이 알아서 하는 거. 크게 네 가지, 조직과 입법, 행정, 재정, 그 다음에 행정, 이런 것들이 자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전혀 보장되고 있지는 않죠. 어떻게 보면은 중앙정부가 다 결정하거든요. 심지어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민이 자치를 할 권리라는 것은 이거는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회는 얼마든지 그걸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판결하기도 합니다. 주민자치권이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에요.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주민자치를 위해서라도 헌법은 바꿔야 돼요. 헌법재판소가 저렇게 결정했다면은 아예 그냥 헌법을 바꿔가지고 봐라. 주민자치법은 헌법상의 권리다 라고 선언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현행헌법은 정말 깝깝합니다. 참 지방자치에 관한은 정말 할 말이 없는데요. 딱 조문은 2개뿐입니다. 그 2개도요. 그냥 요거는 그렇죠.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행정하는 거 이거는 괜찮아요. 문제는 그러니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령의 규정이 없으면 자치를 못해요. 국회가 법을 만들지 않으면 대통령이나 장관이 령을 만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요거는 그렇다 하더라도요. 봐보세요. 요거는 이제 의회를 둔 자치의회죠. 자치의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어떻게 조직할 것이냐, 그 선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는 지방이 정해야 되는데 여기 봐보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해놨습니다. 법률은 누가 만들어요? 국회가 만들죠. 저 서울에 있는 여의도에 있는 국회가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법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 지방자치법에서 시흥시가 아무리 지방분권의 선도적인 시가 된다 하더라도 이 지방자치법 틀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죠. 주민자치회 이거 하나 만드는데도 법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지역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전부 국회에 가야 되고 진짜 그래요. 뭡니까? 지방에 공무원 하나 더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도 지방에서 결정 못 하잖아요. 행자부 갔다가 저 재경부 가가지고 이제 구시구신하고 해가지고 과장 도장 받아와야 되는 거죠. 지방의 시장님들 바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틈만 나면은 가가지고 행자부에 가서 로비해야 되고요. 재경부에 가서 싹싹 비려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 털어버리기에는 현행헌법이 너무나 지금 조금 좀 잘못되어 있는 그런 체제죠.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너무나 많아요.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그러지만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다 보니까 민주주의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도요. 어쨌든 지방선거가 잘 진행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그래요. 지금 이번에 지방선거를 결정했던 제일 큰 요인이 뭡니까? 지역에서 저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 얼마나 지역에 헌신적으로 노력할 사람인가. 물론 그것도 중요했겠지만은 가장 큰 요인이 대통령 지지도였잖아요. 그 다음 요인이 남북회담, 북미회담 이거였잖아요. 중앙정치가 이번 6.13 지방선거를 완전히 결정해 버렸습니다. 지방정치는 그냥 그대로 사라져 버렸어요. 지방자치, 지방분권이라는 점에서 본다면은 이번 지방자치선거는 완전히 재앙이에요. 지방자치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제일 큰 문제점들입니다. 이제 고칠 거는 너무나 많은데요. 그냥 간단히 넘어갈게요. 실제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헌법을 바꾼다면은 지방자치를 위해서 헌법을 바꾼다면 어떻게 바꿔야 될 거냐.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대체로 여기 이제 대통령 헌법 개정안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크게 터잡을 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잘 된 것 같아요. 우선 헌법 전문에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지역 간 균형 발전이라는 거. 사실 우리나라는 너무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자치 분권의 이념, 그 다음에 그 이제 지역 간 균형 발전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헌법에 넣는 거, 이거는 뭐 잘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 성격 자체에다가 지방 분권의 이념을 넣을 필요가 있죠. 헌법 1조에 보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 지방의 권력을 나눠주는 그런 체제가 대한민국의 기본 이념이다. 그게 선언되고요. 또 하나 이제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주민이 주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보충성 원리입니다. 어떤 지역의 문제는 지역의 알아서 결정하는 거. 우리 동네 문제는 나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제 행정관서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동네, 뭐라고 그러나? 우리 동네의 문제는 우리 동네의 주민자치회가 결정을 하고, 주민자치회 차원에서 하지 못하면은 동사무소에서 결정을 하고, 동사무소에서 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시청에서 결정하고, 좀 더 크게 도움 필요하면은 경기도에서 도움을 받고, 그게 또 안 될 경우 그때서 비로소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이런 체제로 가자는 거죠. 항상 행정의 중심 단위는 우리 동네, 우리 마을 또는 우리 시, 이게 중심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요 이야기예요. 좀 어렵게 쓰긴 있습니다만은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결정한다. 가장 가까운 결정 단위들, 주민자치회 또는 시청 또는 도청,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요것도 대통령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상당히 괜찮은 겁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이죠. 사실 지금 이제 보면은요,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 많이 했다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 국회의원들이 꼼짝 못하는 거는 주민들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중앙에 있는 어떤 당수, 당대표 이런 사람들입니까? 그렇잖아요. 중앙당에 가서 그 이야기만 듣고 투표하고 그러지 지역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특히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도 시흥은 조금 나아요. 인구가 많으니까. 저기 호남이나 영남 경북 봉화 이런 지역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넓은데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국회의원을 그렇게 많이 뽑지 못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이해관계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돼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절반은 수도권에서 다 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의 이익, 어촌의 이익 또는 섬지방의 이익을 대한민국 국회에다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국회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실제 그래요. 저 국회 하는 꼴 보면은 진짜 국회 하나 더 만드는 거 진짜 꼴 보기 싫긴 하지만은, 그러나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이 양원제 같은 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 숫자는 줄인더라도 그걸 하원으로 하고 그냥 중의원 같은 거 참의원이죠. 그런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역의 문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의회를 만드는 거, 이 양문제 체제로 가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자주 입법권 확대하는 거. 그래요. 지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가 법을 안 만들면은, 또는 대통령이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법 하나 만들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거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각자 자기 영역에서 자기가 원하는 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권한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대통령 개정안에 보면은 이런 규정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개정안에서는 뭐냐면은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됩니다. 의미가 달라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러면은요, 법령이 없으면 조례도 못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입법권이 없는 셈이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법령이 있으면은 그 법령에 반하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법령이 없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경우에는 국회가 법을 안 만들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법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반되지 않은 거니까 법률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조례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그게 생깁니다. 그래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조항이 이렇게 바뀌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단지 글자 몇 자가 바뀌는 것 같지만은 실제 현행헌법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체제에서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그래도 숨통이 트이는 그런 개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단서조항입니다. 이 대통령 개정안에서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가장 나쁜 개정안이 이 부분입니다. 그냥 복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끝내면 되는데 다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 이제 현행 지방자치법에 있는 조항을 그대로 헌법에 가져왔는데요. 요거는 자치분권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방자치법 개정해가 이거 없애자라고 주장했던 부분이에요. 쓸데없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그런 거죠. 그건 뭡니까? 쓰레기를 버리고 안 버리고 하는 거는 요거는 중앙정부, 국회가 결정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쓰레기를 어디다 버리고 쓰레기 봉투는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치사항이거든요. 근데 쓰레기 버리는 것도 내 마음대로 행동할 권리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시의회 와가지고 우리는 깨끗한 시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쓰레기는 여기만 버리게 합시다. 이쪽에는 버리지 못하게 합시다. 요거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입니다.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것조차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시흥시의 자치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왜 국회가 법률로 만들어야 됩니까? 이 조항, 이거는 만약에 앞으로 이제 다시 헌법 개정 논의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나서서라도 다만에서부터 한다까지는 빼자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개정안의 124조에서는 뭐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뭐 그렇게 합니다. 사실 이것도 요 부분 이것도 빼버려야 돼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게 사실은 그렇게 좋은 조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거죠. 주민세 같은 거, 여기 이제 또는 법인세도 그렇고요. 법인세법은 국회가 만듭니다. 그래서 법인세율을 25%라고 합시다. 근데 시흥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여기 법인들이 장사가 잘 되는 것 같거든요. 조금 더 걷어가지고 우리가 시재정을 좀 보태야지. 그래서 시흥에서는 법인세를 28%로 하고 싶습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사실 안 되거든요. 법률에서는 25%라고 했는데 시흥시에서 조례로 28% 하면은 법령을 위반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 이렇게 저촉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방의회는 자치세의 종목세를 어쩌고저쩌고 제정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게 맞아요. 이 부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말은 빼는 게 바람직합니다. 조금 대통령 개정안이 지방 분권을 이야기하면서 조금 생각이 못 미치는 부분이 이제 이런 데서 나타납니다. 그 외에 이제 세금 문제, 제일 문제가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은 제6의 감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오감 플러스 알파, 그게 이제 돈이라는 거죠. 돈이 있어야 보고 느끼고 맛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죠. 또 지방자치도 돈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모두 다 걷어가가지고 지방에다 조금씩 나눠주면서 생색 부리는
생색만 부리는 게 아니죠. 뭐 교부금이니 보조금이니 뭐니 해가지고 꼬리표 달아가지고 틈만 나면 간섭하잖아요. 정말 지사해서 못 산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아예 세금 체제를 이렇게 그냥 바꾸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국가가 걷어가서 국가가 쓰는 돈, 요게 이제 관세라든지 특허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요거는 이제 국가가 걷어서 국가가 알아서 쓰는 겁니다. 지방은 그러니까 재산세 같은 거는 아예 지방이 받아가지고 지방이 알아서 써요. 뭐 지금도 이제 그렇죠. 거기에다가 소득세, 소비세 같은 것들은 이거는 지금 이제 국세로 받아가는데요. 그냥 봅시다. 여러분들 그 뭡니까? 봉급 탈 때 소득세 내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시흥이죠. 시흥에서 살면서 시흥에서 일을 하고 시흥 주민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소득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에 세금을 낸다면은 이 세금은 누구의 것이어야 돼요? 시흥으로 떨어져야 되는 게 국세로 국가가 가져가 버립니다. 뭐 그래요. 시흥에 무슨 슈퍼가 하나 있어요. 장사를 잘해가지고 소득이 이만큼 났습니다. 그 소득 떼가는 거 시흥 주민들 상대로 팔아서 남은 돈을 국가가 가져가 버리죠. 이것도 조금 문제예요. 물론 당연히 국가가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고 공무원 시스템, 직장 시스템 뭐 다 마련했기 때문에 그런 소득이 생기는 것도 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공동소로 해가지고 그냥 전 지역에 같이 더불어 쓰는 걸 해야지 지금처럼 오로지 국세로 해가지고 국가가 마음대로 가져가는 걸로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은 따로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국가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따로 그냥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런 게 있죠. 시흥은 잘 사는 시예요? 못 사는 시예요? 재정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전체 따지면 좀 잘 살 거예요. 저기 못 사는 동네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잘 사는 데서는 여기에서 뭐 조금만 가져가고요. 못 사는 동네에서는 필요한 만큼 가져가게 만드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은 이게 전부 국세에 다 포함돼 가지고 중앙정부가 지방에게 생색내면서 나눠주는 돈이에요. 지방은 저 돈 조금 얻으려고 시장님 틈만 나면 쫓아가고 재경부 쫓아가가지고 과장하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런 체제가 아니라 돈을 모아놔 놓고 한 군데 모아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필요한 데마다 자기 권리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거. 당당하게 가져가는 그런 공동자금을 마련하는 거. 요게 이제 그 조세 조정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 개정안에는 그러니까 적정한 재정 조정을 시행한다라는 말이 요 이야기예요. 어느 정도 돈을 마련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돈을 가져가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제 저렇게 되면은 시장님은 재정경제부 쫓아가서 로비할 필요가 없죠. 뭔가 우리 앞으로 내년 재정계획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이 정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시에서는 우리도 이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서로 의논하면 되는 거죠. 아, 우리가 100억 필요한데 당신네가 200억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럼 우리가 조금 줄여줄게. 80억만 가져갈게. 당신은 150억만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논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체제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개정안에서 그나마 조금 잘된 체제가 이제 이 체제죠. 자치분권회의인데요. 이제 아직 대통령 개정안에서는 양원제를 도입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국무회의가 있는데 제2의 국무회의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러니까 법률로 정하는 지방행정부의 장이죠. 도지사나 시장 이런 사람들로 모이는 제2의 국무회의를 마련해가지고 어떤 정책을 할 때 아, 지역 사정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지역 사정 들어가면서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바람직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다만 문제는 참 재밌습니다. 자치분권회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제2의 국무회의 정도 되니까 의장은 대통령이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왜 부의장은 국무총리예요? 이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의장이 된다면은 이거는 지방분권회의거든요. 그러면은 지방의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부의장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지방행정부장, 도지사나 시장 중에서 한 사람 뽑아가지고 부의장 만들어 놓으면 되죠. 왜 그것까지도, 부의장까지도 중앙정부가 차지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직접민주제 도입하는 거, 이거는 그 뭐 지방분권하고는 얼핏 보기에는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아도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시장이나 도지사가 마음에 안 들면 주민소환할 수 있죠. 주민투표가 끌어내릴 수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선거 때는 저는 시흥시 발전을 위해서 내 한 몸 다 바치겠습니다 해놔놓고 막상 당선되고 나면 나타나도 안 해요. 자, 그러면 그 국회의원 내버려 둬야 됩니까? 그 국회의원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들, 바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민 소환 제도 뭐 이런 거거든요. 주민 소환 제도 또는 주민 발안제가 있는 거는 그 자체가 지방분권의 가장 큰 무기가 돼요. 시흥시의 이익을 위해서 시흥 주민들이 법률안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제도라는 거죠. 또는 시흥시의 이익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 공무원들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방분권하고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뭐 지금 그 헌법 개정 과정에서 지방분권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지점은 대충 한 요런 정도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뭐 법률을 어떻게 만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헌법 개정, 지금 이제 헌법 개정 국민에서 논의되는 가장 큰 부분들입니다. 다만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 개정안에서는 그러니까 국민 소환은 그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지금 이루어져 있고요. 실제 국민 발안이나 투표 같은 경우에는 법률안 발의권은 있는데 헌법 개정안 발의권은 그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모자라는 지점이죠. 조금 그런 것들만 몇 개만 고친다면은 대통령 개정안을 가지고 지방분권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방분권이 살아나는 헌법 개정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아까 베네수엘라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8인의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이제 문제죠. 그 이제 여태까지 헌법 개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되고 있고 이제 지방선거 때 헌법 개정을 하겠다 해놓고 결국은 이제 물 건너 가버렸죠. 뭐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 헌법 개정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헌법을 이렇게 바꾸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헌법 개정이 진행됐는지 논의가 진행됐는지 그것도 잘 모르잖아요. 사실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국면에서 새롭게 헌법 개정을 한다면은 헌법을 바꾼다면은 정말 그 헌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말을 하고 우리가 제안하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걸 이제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지방분권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 지역에 돌아가서 뭐 활동을 하실 거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헌법 개정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들을 촉구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 할게요.